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소송 요건입니다. 대원익 피전관기 지금까지 배웠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소회의 갈 차례죠. 대상적격은 대표적으로 행정행위가 있고요. 거부행위, 준하는 작용, 그리고 재결에 대해서도 취소 소송의 대상성이 인정이 됩니다. 거부행위에 관한 문제가 나오게 되면, 그리고 준하는 행정작용, 재결 소송의 문제가 나오게 되면 각각에 해당되는 그물코를, 논점의 그물코를 아래로 내려주시면 되겠어요. 거부행위가 나면 먼저 법 규정 2조 1항 1호 적어야 됩니다. 왜냐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제 처분이죠. 및 그 거부라고 해서 그렇게 되면 처분 등인 것처럼 그렇게 해석되게끔 적어놨으니까요. 하지만 판례가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 그래서 신청권을 요구한다. 거기에 관해서 신청권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대상적 격설, 원고적 격설, 본안 요건서를 서술하시면 됩니다. 준환작용이 나오게 되면요. 법 1사 복부변, 처분적 법규, 일반 처분, 사실행위 중에서 특히 통고나 신고가 중요합니다. 신고가 매우 중요하고요. 반복되는 행위와 부관, 변경 처분인데 우리 책에는 변경 처분만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부관이 아주 찜찜해요.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노무사 행정쟁송법의 범위에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한번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재결소송 문제가 나오게 되면 개법, 고용, 각기, 용처. 재결소송이 나오게 되면 대상적격에서 개법, 고용, 각기, 용처 이렇게 늘어놓고 그물코를 짜고 기다리고 있으면 물고기 다 걸려요. 개념 19조 고유한 위법이 있어야 재결이 소외 대상이 된다는 점, 내용 하자도 포함되는가, 각하, 기각, 인용, 각 재결 유형에 따라서 그런 재결의 고유한 하자가 어떤 식으로 구체화되는가, 맨 마지막으로 고유한 하자가 없는데 재결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지? 그 효과를 공부하게 될 겁니다. 공부했습니다. 인용 재결에 나오게 되면요. 제3자의 행정행위, 침익적, 수익적, 일부 취소, 변경 처분, 변경 명령 재결, 그리고 처분 명령 재결, 이렇게 3일 변명명 7가지 유형을 아주 상세한 그림과 함께 다뤘죠. 어저께 원고적격을 공부했습니다. 전체 원고적격이 다루는 분야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만날 수 있는 유형은, 상황의 유형은 침익, 수익, 발령, 거부, 상대방 제3자 이렇게 3가지 기준으로 나누니까 8가지 유형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각각을 1번부터 8번까지 이름을 붙이면 상대방, 상, 준 상대방, 상준, 만신, 만경, 신태 이렇게 8가지가 있는데 매우 만족한 사람이 소를 제기하겠어요? 매우 만족한 사람은 절대 소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볼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냥 우리는 만세 부르면 되겠어요? 그러면 만 2개를 빼고 뭐가 제일 많이 나오느냐? 경원자, 경업자, 인근 주민,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은 신, 앞의 신청권, 뒤의 신청권. 신청권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주관적 공권의 특수한 형태예요. 신청권이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약간의 주의사항이 있긴 한데 여러분이랑 같이 얘기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3번째로 많이 나오는 게 준 상대방입니다. 준 상대방에 대해서 어저께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죠. 어제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한번 힘을 봤잖아요. 원고적격을 판단할 때 주관적 공권론 체계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있어 보이는 답안지를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표 아래 그림 위에 있는 4줄의 요약 서술이 있는데요. 원고적격의 인정 요건, 그리고 주관적 공권의 성립 요건, 그 나머지 2줄이 또 있죠. 위에 2줄은요 반드시 아셔야 돼요. 아래 2줄은 그냥 이해만 해두시면 됩니다. 위에 2줄은
우리가 답안지에 써먹을 일이 있어요. 아래 두 줄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학설의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해 못해도 외울 수 있다면 알 필요 없다는 거죠. 하지만 위에 있는 말 두 개는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저께 준 상대방의 원고 적격을 인정할 수 있는가 문제를 풀면서 같이 풀어봤는데요. 같이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구조를 아는 사람의 답안지와 모르는 사람의 답안지는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품격이 다릅니다. 이렇게요. 준 상대방이 있습니다. 준 상대방 갑이 있어요. 이 사람이 권리 침해를 주장했습니다. 권리가 성립한다면, 성립 요건을 갖춘다면 원고 적격 인정되겠죠. 권리 주관적 공권의 성립 요건은 강행규범성, 사익보호 목적성 두 가지예요. 준 상대방이 원고 적격을 인정받아서 법원의 문턱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주관적 공권이 존재해야 되고요. 그 주관적 공권에 의한 권리가 침해되어야 해요. 주관적 공권이 있어야 되고 그 침해의 주장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고요. 주관적 공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강행규정성과 사익보호 목적성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사익보호 목적성, 강행규범성, 강행규범성? 강행권리성이 아닙니다. 주어가 강행이냐 사익이냐 사익보호 목적이 있느냐, 주어는 권리가 아니라 규범이에요. 슈츠노름, 보호규범이 이 요건들의 주어입니다. 이상하잖아요. 주관적 공권, 권리의 요건인데 권리가 어떠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규범이 어떠해야 한다는 것이 요건이에요. 그만큼 보호규범과 주관적 공권은 한 몸이라는 겁니다. 의회가 주관적 공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바로 보호규범 정립이기 때문이죠. 보호규범을 정립하면 시민에게 주관적 공권이 부여가 돼요. 동시에 행정청에게 Verwaltungsakt, 행정행위 발령 권한이 수권됩니다. 그리고 행정행위의 발령 권한에는 당연히 권리가 따라붙게 되는데요. 해당 행정행위, 예를 들어 유해화학 물질 생산 공장 설립 허가를 할 때는 인근 과수원 주민의 건강, 재산권의 침해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서 허가를 해줄 권리, 그렇게 해줄 의무가 행정청에게 부여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보호규범은 행정청에는 강행법규로서의 강행 의무를 부여하고요. 동시에 시민에게는 주관적 공권을 인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관적 공권의 성립 요건이 있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갔는데, 그 아래 취소 소송의 성질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취소 소송은 이렇게 돼서 본안에서 그 주관적 공권의 침해 사실이 인정이 되면 승소한다고 했어요. 보호규범 위반이 인정되고요. 당의 행정행위가 취소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바로 승소입니다. 이런 구조로 설계되었다는 주장이 바로 주관소송이라는 이해 방식이에요. 행정소송 전체는 당사자의 주관적 공권, 권리 구제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사자는 이런 주관적 공권을 통해서, 주관적 공권이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어떤 사람이 주관적으로 자기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행정소송 제도라는 겁니다.
반대로 객관 소송이라는 이해 방식도 있어요. 이건 어떤 이해 방식이냐면 너의 권리가 침해되는지 아닌지는 내가 알 바 아니고 내가 자존심이 국가인 내가 자존심이 있지. 나는 완벽하게 적법하고 깔끔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 작용을 한다는 것을 너에게 과시해주겠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 행정 작용들은 한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돼. 그런 목적으로 운영되는 게 행정소송 제도라는 이해 방식입니다. 또 하나요. 여기에 형성소송이라는 말이 나와 있잖아요. 그것은 이 행정행위의 성질에 관계되는 겁니다. 행정행위가 권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고 통용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한테 과세 처분이 있었는데 내가 그거를 이행하지 않아서 벌금 처분을 당했어요. 그러면 행정소송을 형성소송으로 이해하는 입장이 이런 겁니다. 처분 발령시로 소급해서 이 행정행위가 가지고 있는 그 유효성의 통용, 공정력이라고 부르죠. 공정력을 소급해서 취소해버림으로써 그 과세처분이라는 행정행위의 유효성이 근거해서 나에게 벌금 처분이 내려졌잖아요. 그 벌금 처분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행위가 유효했었다가 그거를 한꺼번에 없애버리는 취소라는 형성작용을 하기 때문에 형성이라는 말이 법학에서 많이 나오는데 무슨 폭파, 뭐 발생 이런 말로 쓰면 됩니다. 발생, 소멸 이런 행동을 발생, 변경, 소멸이라는 효과를 한 방에 가져와 버리는 행동들을 형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 거죠. 내가 자 오늘부터 이 행정행위는 없는 거야 라면 진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도사님이 지팡이를 딱 치면 폭파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형성작용입니다. 우리 사인들이 갖고 있는 권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나한테 돈 받는 권리가 있어도 야 돈 줘.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실제로 돈을 줘야 내 통장에 꽂혀야 내 돈 되잖아요. 근데 형성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선언하면 그냥 오늘부터 이 땅 내 땅이다. 그러면 그냥 참 좋은 권리죠. 저도 형성권 같은 거 많이 갖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공정력이라는 권리를 행정행위의 효력을 취소 소송을 통해서 폭파해버린다고요. 형성해버린다고 해서 형성소송이라고 합니다. 반대말은 확인소송이라는 주장이 있는데요. 이렇게 공정력이란 거 없고 그냥 당사자 권리 구제를 위해서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에 불과하다라고 굉장히 좀 말랑말랑하게 소송제도를 이해하려는 그런 주장인데요. 나름대로는 체계가 있는 진지한 주장입니다. 행정행위의 특징은 공정력이 있다고 지금 말씀드렸죠. 외부적 효력이 있는 권력적 단독행위입니다. 외권단 동그라미 1번이죠. 외부적 효력은 국가 자체 조직 내에 한정되지 않고 시민사회까지 외부적으로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권력적으로 단독행위로서 영향을 미친다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아래 두 줄은 앞으로 우리가 교재에서 만나게 될 각종 교수님들의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해요. 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원고적격 인정 요건, 주관적 공권 성립 요건은 이해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림 다시 올려드렸고요. 오늘은 협의의 소의 이익부터 공부를 할 텐데요. 잠시 쉬셨다가 같이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